1번 보겠습니다. 통장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장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틀렸죠? 아는 걸로 족한 게 아니고요. 통정, 즉 합의까지 있어야지 통정허위 표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우리 배웠는데, 그래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증여 대신에 가장매매를 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 가장매매가 가장행위고요. 그 다음에 은닉행위는 실제행위, 즉 증여겠죠. 그래서 은닉행위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장 허위 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죠? 말 그대로 제3자죠. 제3자인데 대리인과 본인은 한 편이죠. 그죠?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인은 제3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즉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죠. 우리 민법에서요. 그래서 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볼까요?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틀렸죠? 보호받는 제3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 5번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지금 먼저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대차계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차. 빌리는 계약이죠. 빌린다. 여러분 쉽게 그냥 대차계약은 빌리는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대차계약이 딱 세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임대차가 있고 1번, 두 번째 사용대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임대차와 사용대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임대차는 유상입니다. 즉 무슨 얘기죠? 차임 지급을 하면서 빌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용대차는 뭐 임대차랑 거의 똑같은데 이것만 달라요.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무상, 즉 차임 지급이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세 번째, 여기 소비대차가 나오는 거죠. 이 1번, 2번 이 두 개와 이 3번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3번은 대상물이 다릅니다. 대상물이. 그래서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빌리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반환을 해야죠. 반환을 할 때 반환 목적물이 빌렸던 목적물 그 자체여야 합니다. 즉 우리가 뭐 어떤 시계를 빌렸다고 봅시다. 어떤 특정 시계를 빌렸어요. 빌린 다음에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돌려줘야죠. 돌려줄 때 그 시계를 돌려주잖아요. 그죠? 그 시계를 돌려주기 때문에 이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그 물건 자체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죠. 하지만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이 경우에도 차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대차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쌀 한 가마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것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차주죠, 차주. 나중에 이 쌀 한 가마를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렸던 쌀로 갚나요? 아니죠. 이 을이 다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그와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물건인 그냥 시중에 있는 쌀 한 가마를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게 소비대차라고 한 거예요. 소비대차. 즉 소비물이에요. 소비물. 없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거죠. 그럼 비슷한 것처럼 이런 것도 있어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 1억을 빌려줬는데 갚을 때가 돼서 을이 이렇게 줄 때 이 빌려줬던 돈을 갚아 그 자체를 갚나요? 돈 1억 딱 10만 원짜리 수표 50장 5만 원권 100장 뭐 이런 식으로 갚나요? 그게 아니죠. 빌려줬던 그 돈 자체를 갚는 게 아니라 1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거죠. 이것도 소비대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뭘 봤죠? 임대차와 사용대차와 소비대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차임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 소비대차는 이 임대차와 사용대차랑 다르게 목적물이 빌리는 목적물이 소비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5번을 다시 볼게요. 가장소비대차예요. 즉 갑이 을한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려준 적이 없는데 돈을 빌려준 것처럼 108조에 따라서 가짜로 소비대차, 가장소비대차를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1억을 가짜로 빌려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갑이 가장 채권자죠. 가짜 채권자죠. 이 가짜 채권을 이 병이 넘겨받은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선의예요. 근데 이 선의의 병이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병은 그쵸? 통정허위 표시인 가짜 소비대차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 뭐죠? 갑이 가짜 채권을 가진 거죠. 그 가짜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그래서 이 병은 선의의 제3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4번 됐습니다. 그러면 2번을 볼까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거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08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108조에서 이 제3자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를 먼저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3자가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그죠? 먼저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야 돼요.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에 따라서 어떤 그 법률 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토대로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보면 다 가장 다 가짜를, 즉 통정 허위 표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새롭게, 즉 통정 허위 표시 이후에 형성된 어떤 법률 관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번 한번 볼까요? 3번은 이 소리예요. 채권이 현재 채권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부터 알아셔야 돼요. 3번은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전 채무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채권은, 이것은 실제 채권이에요. 가짜 채권이 아니고, 지금 가짜인 것은 양도가 가짜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이 기존 실제 채권입니다. 이것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을 기초로 채권을 넘겨줬죠. 채권 양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양도가 가짜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채무자가 제3자냐 이 소리죠. 문제에서. 그러면 새롭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 소리죠. 그러니까 가장행위가 있은 다음에, 즉 통정 허위 표시가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법률 행위가 있어야지 그게 새롭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채무자는 기존에 이렇게 채권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죠. 기존의 겁니다. 기존의 거. 새로운 건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빨리 푸시려면 이렇게 제3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기 때문에 가상행위를 기초로 그 이후에 발생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푸실 수가 있고, 뭐 이런 것을 일일이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못 맞춥니다. 못 맞추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증진을 시켜야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설명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왜 어렵냐면 다 뒤에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제 지금 초반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민법 총칙을 배우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 그래서 가장채권이라는 게 뭐죠?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요. 즉 가장채권인데 이 가장채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즉 갑의 채권자인데 갑의 채권자가 내가 지금 갑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갑이 돈을 안 갚네 하면서 이 채권을 이렇게 가압류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먼저 있었고, 그죠? 이 사람은 나중에 생긴 압류를 나중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새롭게 법률 관계를 맺은 제3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2번 볼까요?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도 실력을 이렇게 늘리셔야 합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을이 전세권자처럼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전세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전세권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전세 계약을. 이 을이 가장 전세권자죠.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을이 병한테 돈을 빌립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 빌린 다음에 그 담보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전세권 자체를 담보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은 전세권이 있구나 생각한 다음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그래서 이 병은 제3자가 된다는 얘기죠. 108조 2항에 3번 설명했고요. 4번 볼까요?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장채권자죠, 이 사람이. 즉 채권이 없어요. 실제로 이 채무자는 채무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파산을 누가 당했죠? 이 사람이 파산자가 됐습니다. 파산을 당하게 되면 이 이자가 파산자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빚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산이 되면 파산 관제인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파산 관제인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나요? 파산자를 위해서 일을 하나요? 아니죠. 파산자들의 채권자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죠? 파산자들의 채권자. 그래서 이 파산관제인이 파산자들의 채권자를 일을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구나. 즉 파산자들의 채권자, 파산자의 채권자들, 이 사람들을 어떤 빚잔치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진짜 채권이 있구나 생각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3자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무슨 얘기냐면 채무가 없죠. 가장채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있는데 이게 가짜입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이 채무를 보증하는 사람이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증을 맺었으니까 실제로는 없는데 보증을 맺은 거죠. 채권 채무가 없는데 없는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증인이 돈을 갚아준 거죠. 즉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행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이 채무자한테 내가 대신 네 채무를 갚아줬으니까 너 나한테 돈 줘야겠어. 이렇게 이 보증인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이 채무자는 뭔 소리야? 나는 실제로 채권 채무 맺은 적이 없는데 가짜 채무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증인은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즉 허위 표시를 기초로, 즉 가장채권을 기초로 새롭게 그 시간적으로 다음이죠. 보증채무를 그 다음에 맺었잖아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보증인은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죠? 답은 제일 처음에 3번 했죠. 3번 보겠습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사자의 약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 대로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착오의 의사표시는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 부분이고 또 중과실이 없어야지 취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부족하긴 한데 미미하게 부족하대요. 그런 경우에는 미미하니까 중요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즉 이런 착오를 뭐라고 하죠? 서명의 착오라고 하죠. 서명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왜 틀렸죠? 착오 같은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이를 이용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표의자가 중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동기의 착오는 일반적인 착오와 달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일반적인 착오랑 다른데 어떤 동기의 착오? 즉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 또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동기의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착오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 1번 질문 볼게요.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죠? 기망행위는 자기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고 부자기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기에 의한 기망행위, 즉 고지 의무가 있는 상황, 즉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은 고지를 해야겠죠.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됩니다. 2번 볼게요.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취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취소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 당연히 소급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니까 그런 효과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취소를 하지 않아요. 취소를 하지 않고 그 계약을 그냥 유효한 상태로 둡니다. 두지만 손해는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보겠습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약간 부풀린 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풀린 내용이라고 해서 다 그걸 기망행위로 한다면 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즉, 상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다소 과장된, 그냥 엄청나게 과장된 게 아니라 다소 과장된 그런 광고 같은 경우는 허용되는 행위로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망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되겠네요. 4번 볼까요?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사기 강박을 당사자 사이에, 즉 상대방이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권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도 고려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도 전혀 그 사기 사실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권을 발생시키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지문이죠. 즉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볼까요?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현재 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선의예요. 하지만 행위를 한 사람은 대리인과 상대방이죠. 그리고 본인은 제3자성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본인의 선이든 악이든 이런 거 관계없이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질문 볼까요?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조문이 있죠. 우리 바로 밑에 보면 볼까요? 이 법조문 봅시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11조 보겠습니다.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이 도달의 의미가 뭐죠? 요지 가능할 때. 도달의 의미는 요지 가능입니다. 할 때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고, 2항 볼까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이렇게 제한 능력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죠? 발송하면 쭉 가서 도달을 하겠죠? 근데 그 도달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이에서.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서 이런 경우에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이 표의자가 발송한 그 의사표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제한능력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그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볼게요. 1번 볼까요? 이것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것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현재 틀린 걸 보고 있습니다. 2번 볼까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에 효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요직, 완전히 그것을
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지 가능하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지 가능성이 있어요. 즉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예, 3번 볼게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맞죠? 일반적인 우편이 아니라 내용 증명 우편 또는 뭐 등기 우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4번 볼까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통지를 발송을 한 다음에 행위 무능력자가 됐죠. 제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뭐 처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5번 볼게요.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출을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죠? 그렇죠?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에는 뭐 반송되었다는 이런 사정이 없으면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